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전에는 미리 틀 같은 걸 이제 봤죠. 자산부채 자본이 뭐 어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봐왔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 도대체 자산이라는 게 뭐고, 부채라는 게 뭐냐.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자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부채는 뭐냐, 내가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럼 자본은 뭐냐, 그럼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맞죠. 예. 그리고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회계학적으로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자산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산이라는 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연계가 돼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자산이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게 이제 매출 채권이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 외상 매출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언젠가 받겠죠. 상환을 이제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태, 요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산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계해서 이렇게 쭉 과정에 있는 상태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에 의한 결과로 지금 뭔가를 점유를 하고 있거나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내가 물건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만 했다. 그거는 자산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사건이 없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점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단지 약속만 하는 것,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자산이란 건 사실은 뭐 물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도 자산이 될 수 있고요.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것, 당연히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형태가 없어도 상관이 없죠. 즉 무형의 자산도 될 수 있죠. 그거 이제 권리의 형태로 이제 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산에는 어떤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자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채권처럼 권리의 형태로 있는 자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어떤 사용권에 대한 자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날 1년치 임차료는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비용이에요. 1년치 임차료를 여기서 미리 지급을 했더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급이라 그래요. 선급,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급 임차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급 비용들, 이런 것도 자산의 형태로 이제 있는 거예요. 즉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나중에 줘야 되는, 즉 내가 산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을 먼저 줬다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급의 형태로 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채권의 형태로 자산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물의 형태로 자산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증여를 받게 되면 과거에 증여라는 사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미래에 처분했을 때 돈이 들어오겠죠.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그거를 자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증여를 받았어요. 건물을 받았어. 상대방이 나한테 건물 주겠대요. 그래서 건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건물이 어디 있냐?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저기 뭐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자기가 옛날에 할아버지부터 뭐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건물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증여를 해준대. 그럼 과연 그 건물을 내가 점유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결국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그거는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만으로도 자산이 될 수 없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즉 법적인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군가에 있다면 회계학에서는 법적인 소유권을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그 리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리스에서는 리스 회사에서 어떤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산이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 기계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계예요. 4년이 지나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뭐 가동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된대. 근데 그 기계를 이 리스 회사에서 누군가한테 임대를 해줘요. 빌려준다는 얘기죠. A라는 사람한테. 근데 그 빌려준 기간이 4년이더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상황이면 리스 회사 일반적으로 물건이라는 걸 빌려주는 그런 회사에서는 물건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또 빌려주고 또 사용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뭐 정수기라든가 이렇게 보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A라는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준 기간이 뭐냐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효익을 누가 다 가져가냐? A가 다 가져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 그때 회계학에서는 이 법적 소유권이 있는 리스 회사가 기계를 가진 걸로 보지 않고 A가 가진 걸로 해서 기계를 여기다가 이제 이 장부에다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실질적인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계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효익을 가져가는 사람,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 효익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리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법적인 소유권과 달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랬죠.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재화 또는 유혹이 지출이 수반되거나 꼭 지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이란 게 들어올 때 지출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뭔가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근데 꼭 지출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면 증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건물을 줬다. 그러면 얘는 이제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근데 얘한테 준 게 없더라 이거죠. 즉 증여를 해준 거예요. 증여. 이런 상황일 때는 얘가 지출된 금액이 없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유입이 발생을 했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지출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가 자산을 취득한 게 아니냐. 자산의 정의 자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내가 점유를 하고 있고 미래 경제 수익을 가져다 주면 자산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증여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고 있고 요놈 내다 팔면 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지금 시세가 10,000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차변 쪽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대변 쪽에 그 건물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가 공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수증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수증이익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에 어떤 지출이 없어도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연계되고 있는 상태의 지금 현재 시점을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뭐 부채는 미래에 예상될 발생되는 대규모 수선비와 같은 장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의무는 부채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기계를 쭉 사용을 하다 보면 뭐 3년마다 한 번씩 수선을 해줘야 된대요. 안에 있는 부품을 고친다거나. 그래서 수선비가 한 1,000원 정도가 된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 기계를 지금 가지고 있었고 그 기계 때문에 발생되는 수선비가 미래에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고 그게 언젠가는 지출이 된다. 그럼 부채 정의를 충족하는데 지금 이 기계가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고 3년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즉 쓰지 않았어요. 그럼 수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과거 사건과 관련된 미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의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냐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부채로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로 계산하는 건 어쨌든 간에 부채라는 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어떤 의무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미래에 언젠가는 위출이 된다는 것. 그게 확정이 됐을 때 부채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채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를 잠깐 보자. 여기서 이제 이 의무라는 것, 이 의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계약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 그것도 당연히 의무가 되는 거죠. 상관습에 따른 의무도 의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충당부채로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 부채에서는 확정부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확정부채는 말 그대로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얼마를 돈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 돈을 빌리면 빌린 것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확정부채예요. 물건을 사오는데 물건값을 주지 않았어요. 물건값 확정부채예요. 그럼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있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충당부채라고 얘기하는데 제품보증 충당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여기서 물건을 팔아요. 회사에서. 판매를 했어요. 10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 10대를 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 3년간 AS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회사에서. AS. 그럼 그 3년 안에 이 10대에 대해서 AS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능성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AS 비용이 3년 안에 1,000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AS 비용이 여기에서 뭐냐면 부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미래 경제 효익의 유출, 즉 뭔가가 빠져나가면 부채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AS 10대 중에서 몇 대가 될지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부채를 인식하는, 즉 부채라는 거를 재무제표에 넣을까 말까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10대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3년 안에 AS가 될 걸로 예상하는 거를 추정을 못 하잖아요. 추정이 안 된다. 그럼 부채를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10대 정도를 팔면 2대 정도는 분명히 AS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일 때 그 유출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부채로 잡으라는 게 충당부채의 개념이에요. 자산에서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충당부채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에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의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법적인 의무 당연히 의무가 되죠. 자, 근데 상관습에 대한 관행도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충당부채와 관련된 그 내용이죠. 보면 회사에서 여기서 물건을 팔고 얘네들은 이 회사는 계속 지금까지 회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1년간 꼭 AS, 무상 AS를 해줬어요. AS를 항상 해줬어, 얘네들은. 그래서 이 회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회사 물건을 사면 AS를 무조건 해줘, 1년간.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를 소비자가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할 걸로 예상을 한다면 그러한 기대도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상관습에 따른 관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의무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만 계상되는 그런 의무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보증 충당부채라는 걸로 이제 계상이 되고, 사실 충당부채의 그 의미를 잘 보면 충당부채는 실제로 돈이 지금 나가진 않아요. 지금 나가지 않는데 그걸 부채로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돈이 나가죠. 그러면 지금 이제 충당부채를 계산한 시점에 나중에 나갈 돈을 지금 현재 비용으로 미리 계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이라는 건 지출이 발생되면 소비가 되면서 그게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출이 없는데 비용을 계상을 해요. 그래서 손익, 즉
회사의 손익계산서 안에는 비용이 계산되지만 사실 이건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그 돈은 아직 회사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빠져나갈 돈을 미리 빼놓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부채 쪽에서 확정부채와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사채라는 것도 있어요. 사채. 그 회사채. 회사채가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출자금을 받거나 또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차입이란 걸 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일반 은행 외에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이 채권이란 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릴 테니까 얼마 정도 이자를 줄게. 그리고 언제가 되면 내가 갚을게. 그걸 약속하는 증권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자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 즉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채를 발행할 때 조건이 있어요. 사실 상법상에 마음대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 채권을 처음에 발행했을 때 뭐 10,000개를 발행한다. 그럼 그 10,000개에 대해서 뭐 10,000원짜리 채권을 10,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채권 10,000원이면 뭐 1억인가요? 1억만큼의 돈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근데 채권 발행이 다 완료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채권을 또 발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채권은 그 순자산, 즉 자본의 4배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끌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예. 돈을 너무 많이 끌어오게 되면 결국 그게 이자 부담이 되고 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 돈 빌려준 놈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법상의 제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을 이제 발행했을 때는 뭐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을 했을 때 채권이라는 걸 이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장이 돼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또는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걸로 이제 회사를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법인화가 되는 거예요. 법인화가 돼서 그걸 이제 상장을 시키고 그래서 시장에다 내놓게 되고 시장에서 그게 실제로 이제 거기에 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채권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보다 쉽게 끌어들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자본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다. 이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녀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본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한테 빌린 거 빼고 나머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산 사람, 그걸 주주라고 얘기하죠. 주주가 이제 여기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회사에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좀 돈이 좀 필요해요. 투자를 위해서. 근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회사 내부엔 돈이 없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주주를 모으든지. 근데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돼요. 회사가 뭐 돈을 벌던 돈을 벌지 못하든 간에 이자는 항상 확정된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죠? 그런 부담이 있는데 자본, 즉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가 만약에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것도 같이 책임을 져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가 상황이 좋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나눠 갖고 같이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죠.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A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100주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주식을 추가로 100주를 더 만들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팔았더라. 그럼 일단 B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투자를 했겠죠. 100주에 해당하는. 그럼 결국 이 회사에
이 회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는 누가 해야 되냐? A와 B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본, 즉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자본과 관련된 상황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그 뭐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물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그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의 어떤 합병 과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으로 즉 회사에 출자를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이러한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100주를 발행하고 있고 그 100주를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 출자자를 모았어. 그래서 플러스 50주라는 걸 추가로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군가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커지겠죠.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예요. 커질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B라는 사람이 출자를 했다면 결국 처음에는 출자 전에는 얘가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출자 후에는 얘가 3분의 2가 되겠고 얘가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기는 약 6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3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얘가 이쪽에다가 이 B가 여기다가 더 많은 지분,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면 요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대신에 요거는 떨어지겠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출자라는 개념이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회사에 자본이 요만큼 있어요. 자본이 100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100을 갑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었어. 이렇게.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한 거예요. 얼마를 투자를 했냐? 200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회사는 300짜리 회사가 돼요. 그러면서 그 300에 대한 지분을 갑과 을이 가져가겠죠. 네. 그럼 갑이 얼마? 약 3분의 1, 3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67%가 되겠죠. 이때는 을이 주인이 되겠네, 거의. 그죠? 처음에는 얘가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그럼 얘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지분이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이제 가지고, 100주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B라는 회사가 있어요. B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A라는 회사가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회사가 이제 있어요. B는 한 5,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요. 그래서 AB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B라는 회사는 10,000원과 5,000원이 합쳐지니까 15,000원의 회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A의 주주와 B의 주주가 같이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A는 이제 100%, 여기서 이제 100%다. 합쳐지게 되면 갑은 얼마야? 3분의 2. 갑은 67%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33%가 되겠지. 그죠? 두 회사를 이렇게 합쳤을 때. 근데 이거를 만약에 5,000원짜리였는데 이 5,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합쳐지면
만 원과 15,000원이니까 25,000원짜리 회사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갑과 을을 보자고요. 25,000원짜리 회사에서 갑은 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15,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야? 갑이 5분의 약 2 정도, 40% 정도. 을이 5분의 3, 60%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에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둘이 합쳤을 때 얘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져요. 이게 삼바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삼성 물산이 있었고요. 이게 제일모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분율 이거까지 볼 필요 없겠다. 제일모직이 이렇게 했어요. 삼성물산이 훨씬 커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합친 거죠. 합쳐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근데 여기에서 이 제일모직을 100으로 평가했을 때하고 1000으로 평가했을 때하고 이 제일모직의 주주가 이 합쳐진 회사 삼성과 제일모직이 합쳐진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100일 때와 1000일 때.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여기를 많이 평가할수록 합쳐진 데서 지분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뭐 작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걸 이슈로 이제 삼고 있냐. 제일모직에 대한 평가를 이제 이슈로 삼고 있어요, 사실은. 평가. 근데 이 제일모직의 평가를 할 때 여기서 그 주식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삼성바이오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라는 회사. 삼성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일모직의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주식에 대한 평가는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면 주식 가격이 있죠. 시장에서 정해진. 그러면 주가로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그 회사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얼마의 가격이라는 게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올리면 여기가 올라가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과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계산이 됐다. 사실은 없는 건데 있는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많아지니까 제일모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재용의 지분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재산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삼성물산을 결국은 누가 이재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쪼그라들었다면 그랬다면 그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을 이재용한테 넘긴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 자기네 회사, 뭐 아버지 회사를 자기가 물려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문제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재용이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피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여기서 어떤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창립을 했어요. 그 회사를 키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100억짜리 회사야. 자, 근데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그럼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1억짜리 회사를 B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 얼마 안 나오겠죠. 1억이면 뭐 10%면 뭐 1,000만 원 증여세 내요. 증여세. 자, 그리고 이 1억짜리 회사를 여기하고 이제 합병을 해요. 그러면서 1억짜리 회사를 50억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이 합병된 회사의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어떤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업을 조그만 기업을 만들어서 그 조그만 기업을 물려줘. 그리고 그 물려준 기업을 키우는 거야. 이거를 뭐 키울 수도 있어 이게. 여기다가 일감 몰아주고 뭐하고 해서 이거를 1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100억짜리 회사는 얘가 주인으로 있을 때 100억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상속세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걸 얘하고 이제 합병을 시키면 결국 합병된 회사에서는 이 아들이 50%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결국 합병된 회사의 50% 지분을 제가 가져가니까 그 합병된 회사의 영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칙적인 상속이라든가 변칙적인 증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피해갈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법에서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요. 여기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법에서 어긋나는 탈법의 어떤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물려줬어. 아들이 너무 장사를 잘해요. 영업을 잘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키워가지고 200억짜리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200억짜리 만들어서 이 회사를 얘가 합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법적인 내용을 일일이 따지다 보면 사실은 법을 어기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뭐 적법하게 증여를 했고 증여세 냈으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과연 법을 어긴 거냐 아닌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 뭐 말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어떤 평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평가 자체를 악의적인 방법으로 또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그거를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 사실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측정 바이오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이제 평가 기관마다 좀 많이 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른 차이가 몇 조씩 차이가 났었거든요. 뭐 여기다가 의뢰라면 뭐 10조, 여기다 이러면 뭐 2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사항들,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 자산, 부채의 정의, 그 다음에 그 개념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